네, 안녕하세요. 남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지금 하루에 10개가 넘는 메일이 왔고 모두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질문이 나무의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말로는 지금 나무의사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의사가 별로 안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의사 비전이 좋다고 하고 도대체 나무의사 준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지난 생리학 강의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질문이었는데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공부를 하시나요? 자, 나무병원에 들어가려고요? 자, 어렵게 실험을 치르고 나무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좋습니다. 나무병원에서 부장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은요? 좋아요. 은퇴 후에 경제적 자유까지 누리시고 여행 다니시면서 인생을 보내신다고요? 좋습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었나요? 최선인가요? 사실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기에 제가 그 어떤 답도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더 오랫동안 깊게 고민한 사람이 조금 더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질문 주셨던 많은 분들께서는 나무의사 합격, 불합격이라는 이런 단순한 것보다는 사실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셨으면 또 솔직히 더할 나위 없이 좀 기쁠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한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80번입니다. 네, 이번에 토양학이고요. 토양학 8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국의 산림 토양 분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도 살짝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 게, 이 한국이 미국 거를 지금 따라하고 있거든요. 미국 체계를 따라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한국의 산림토양 분류 체계에서 물어본 거라서 산림토양 분류 체계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성대성, 간대성, 비성대성 토양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산림토양 분류체계는 토양군, 토양아군, 토양형 순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나라 산림토양 체계는 이 앞에 목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우리 보죠? 토양통, 통이 없습니다. 요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군, 아군, 형 이렇게만 있다는 거예요. 군, 아군, 형 이렇게만 있고, 이 성대성, 간대성, 비성대성 토양 이걸 나누는 거는 이 목을 나누는 겁니다. 목을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이 성대성, 간대성에 대해서는 다음 문제에서 제가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자, 3번 보시면 한국 산지에 가장 널리 분포하는 토양, 갈색 산림 토양군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맞고, 4번 토양군은 생성작용이 같고 단위 층위의 배열과 성질이 유사한 것으로 구분한다. 요거를 한국에서는 토양군으로 나눈 거고, 토양형에서는 이제 지형에 따른 수분 환경을 감안한 층위 발달 정도, 구조, 토색의 차이 등으로 구분한다. 이런 것은 사실 이해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 보시고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생성작용에 따라서 뭐 배열과 성질이 유사한 것을 구분하는 거고, 형 마지막 토양형 가장 작은 이제 분류 단위 같은 경우에는 층위 발달 정도, 구조, 토색의 차이 등으로 이제 구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갈게요. 자, 81번 문제 나왔습니다. 산림토양 층위 중 토양 동물이나 미생물에 의한 분해작용으로 식물 유체가 파괴되고 그 원형을 잃긴 했으나 본래 조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해 단계 층위는 뭘까요? 자, 물었는데, 자, 우리가 흔히들 아는 이제 5층, 그리고 A층, B층 쭉쭉쭉 해가지고 이런 층이 없어요.
우리 이 OI층도 있었고, OE층도 있었고, OA층도 이렇게 나눠졌었잖아요. 근데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뭔가 얘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이 O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 유체에 원형이 남아있는 거고, 원형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고, 원형은 잃었으나, 이제 본래 조직을 육안으로 할 수 있는 분해 단계. 좀 분해가 좀 됐다는 뜻이죠. 자, 이 OE입니다. OE. OE인데, OE를, 자, 봅시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OI, OE, OA.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중간 정도 분해된 유기물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 정도. 근데 요거를 또 다르게 표시도 하거든요. 근데 다르게 표시하는 걸 나왔는데 이렇게 표시도 합니다. L층, F층, H층. 그래서 OI, 이 약간 분해된 유기물층을 L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을 F층, 그 다음을 H층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많이 분해된 혼합 유기물층 H층으로 나누고, 자, 요거를 지금 문제를 내신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산림 쪽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산림 전문가분께서 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무의사 기본서에는 자주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L층, F층, H층도 그렇고, 지금 아까 전 문제에서 성대성, 간대성, 비성대성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산림에서 좀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이번 토양학에서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혼돈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는 많은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답과도 이제 연관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자, 낙엽층, L층이었고, 그럼 우리는 F층을 답으로 찍으면 되겠죠? F층. 5번. 발효층이라고 합니다. 발효층, F층은. L, F, H 이렇게 나눠주고, F층, 중간 정도.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런 거 말하는 거예요, 요런 거. 요런 문제가 나왔어요. 산림토양 조사에서 조사 야장에 기록하는 조사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하는데, 이 조사 야장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산림 조사할 때 들고 가는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메모지 같이 이렇게 있는. 요 메모지에 이제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산림 토양을 조사하러 가서 뭘 적겠느냐, 뭘 조사하겠느냐, 요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사 야장에 이제 휘둘리지 마시고 뭘 조사해야 되겠느냐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산림 쪽에 가까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산림조사 시 야장 기입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기입되냐면은, 자, 임종이라는 게 기입됩니다. 임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인공림이나 천연림, 요런 걸 말하는 거고, 이제 어떻게 생성됐는지, 이제 생성론적으로 이제 봤을 때고, 이제 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종, 이제 침엽수인가 화렵수인가, 요런 부분들, 요거 임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방위, 경사, 토성, 토심, 습도, 지리, 그 다음에 수종, 임령, 소밀도, 영급인데, 영급은 이 임령과 좀 관계되어 있는 언어예요. 임령은 이제 숲의 나이를 이제 평균, 그 나무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있으면은 이 나무들의 평균 나이로 해서 이제 임령을 하게 되는데, 이 임령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또 등급을 매깁니다. 그걸 이제 영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효율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숲이 이렇게 있는데 1번 나무, 2번 나무, 3번 나무 있는데, 자, 1번이랑 2번이랑 몇 퍼센트가 있는가? 한 70%다. 그러면 70%가 어느 1, 2번의 혼효율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얼마나 이렇게 같이 잘 섞여 있는가?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여기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토양 산도가 답이다. 솔직히 좀 그래요. 예, 솔직히 별로인 문제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를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알맹이가 없는 문제. 자, 87번 보겠습니다. 토양 수분 조건에 따른 토양 상부층과 하부층에 나타나는 토양 구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이 시험에 대한 특징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대한 특징. 이 부분은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이제 지식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이런 팁인데, 자, 우리 보시면은 이런 벽상 구조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경과상 구조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건 웬만하면 답이 아니에요. 요런 거는 답이 아니에요. 요런 거는 답이 아니고, 자, 우리 그래도 괴상구조 이렇게 배웠었고, 입상, 단립상, 요런 거는 나왔었죠. 세립도 그래도 나온 만한 게 있는데, 네. 보통 답은 요런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용어들이 나온다. 웬만하면 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낼 때, 우리가 이제 문제 내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문제 내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요런 거 문제로 내겠습니까? 요런 걸 답으로 낼 것 같아요. 답으로? 답으로는 안 내요. 네, 답으로는 내지 않습니다. 답으로는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익숙하지도 않고, 솔직히, 문제로서 좀 그렇거든요. 이거 아무도 말지도 못하는 문제를 내가지고, 그걸 맞추라고 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제로 그래요. 이런 이제 지문들이 나오면은 웬만하면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니고, 다음 좀 넘어가 볼게요. 자, 토양 상부층이랑 하부층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 자, 보시면은 이 30cm 내외, 산림 토양의 30cm 내외에는 보통 이 구상이 많이 발달하고요. 구상이라고 치면 우리 뭘까요? 그쵸. 입상 구조가 많이 발달을 하는데, 입상 구조는 어떨 때 많이 발달하냐면은 건조한 땅에서 많이 발달합니다. 약간 건조. 이제 아주 자세하게 보면은 약건이죠. 약간 건조. 이게 3cm 이내고 3cm보다 좀 들어가면 심층에는 보통 괴상이 존재해요. 괴상 구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 각주상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심층 괴상이 존재하고 구상이 존재를 한다. 약건조에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제 뭐가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약간 건조할 때 입상까진 맞았어요. 근데 벽상 구조는 아니죠. 벽상 구조는 아니에요. 이 하부층에 나타나는 게. 자, 그러면은 약간 습할 때는 이제 입상이 아니죠. 입상이 아니어서 이거 두 개는 어쨌든 답이 아닌 걸로. 자, 이건 한번 넘어가고요. 자, 이 4번 한번 봅시다. 4번에서 이 윤 토양이라고 하는데, 윤은 무슨 뜻인 줄 알겠죠? 윤. 그렇죠. 윤은 약간 습기가 약간 있는 거. 약간 습기가 약한 있는 거를 윤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 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합하다 할 때 그 적자예요. 그래서 이 습도가 적합한 토양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적윤 토양은 습기가 적합한 토양, 적윤 토양인데, 이 적합한 토양 같은 경우에 단립상입니다. 토양 상부층은 이제 단립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부층에는 이제 심층인 이 괴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이 산림 전문가분이 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토양학이 좀 많이 어락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아예 이게 생각을 잘 하지 않으면은 많이 틀린 문제는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30cm, 이 토양, 이거는 보통의 토양일 때입니다. 보통의 토양일 때 30cm 내외는 보통 구상, 그리고 심층까지 괴상,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94번입니다. 94번. 수목 생장에 양호한 영향을 미치는 토양 화학성이 아닌 것은. 자, 제가 좀 이상한 문제만 가져온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애들만 가져왔고, 이제 나머지는 사실 문제는 괜찮았어요. 예, 나머지 문제들은 괜찮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보시면서도 풀 수 있는 그 정도 문제였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있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왜 이 답인지도 알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것들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나무쌤 이상한 것만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시고. 자, 어쨌든 94번. 수목생장에 양호한 영향을 미치는 토양 화학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좀 문제 잘못 냈어요. 이거는 진짜 확실히. 이 문제 확실히 잘못 냈고, 일단 답은 5번입니다. 5번. 5번인데 지금 이 내신 출제자분께서는 이 나트륨이 그 입단 구조를 파괴하는 거. 나트륨이 입단 구조를 파괴시키잖아요. 입단 구조를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토양 알이 이렇게 뭉쳐야 되는데 이 뭉치는 거를 떼어놓는 역할. 나트륨이 추가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입단 구조, 이렇게 입단 구조 형성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이 나트륨. 이 나트륨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5번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 일단 문제 자체를 조금 애매하게 내셨어요. 예. 토양 생장에 양호한 영향을 미치는 토양 활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내셨고, 좀 애매합니다. 이 CM 비율은 솔직히 왜 있는지 모르겠고요. 요것도 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답은 이거 5번입니다. 5번인데, 요거를 제가 봤을 때 이 입단 구조 파괴를 좀 좀 생각을 해두시고 이 문제를 좀 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애매해요. pH 같은 경우에도 양호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pH가요? pH가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염기포화도도 그렇고요. 염료 집적되면 어떡합니까? 칼슘은 모르겠어요. 칼슘 모르겠는데 이 CM 비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거 문제 소지가 분명히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의 제기는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5번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잘못했어요. 문제를. 요거는. 자, 95번. 토양의 완충 능력을 부여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런 문제가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토양의 완충 능력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자, 어떤 이런 컵이 있어요. 그리고 요런 컵이 있습니다. 네? 물이 똑같이 담겨 있어요. 물이 똑같은 비율로 담겨 있어요. 뭐 여기서, 여기가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담겨져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3분의 2가 물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이 물이 담겨져 있는 통에 여러분들 누가 이거 좀 무서운데 피를 한 방울 딱 넣었다고 합시다. 똑같은 양의 피를 한 방울 넣었어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이 물이 피의 농도가 높을까요? 이 물이 피의 농도가 높을까요? 이 물이 피의 농도가 높죠. 이 물이 피의 농도가 높죠. 토양 완충 능력도 똑같습니다. 토양 완충 능력도 똑같아요. 자, 이 토양 완충 능력이 뭐냐면은 이 pH에 대해서 pH에 대해서 pH가 낮아지면 우리가 산이라고 하고 pH가 높아지면 이제 알칼리나 이제 그쵸 알칼리라고 하는데 이 pH가 낮아지거나 이제 높아지는 거를 이 완충시키는 낮아지게도 안 하고 높아지게도 안 하고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능력을 우리는 완충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산이 되는 물질을 어떤 토양에 넣었을 때 이 1번일 때 산이 빨리 될까요? 2번일 때 산이 빨리 될까요? 1번이 더 빨리 되겠죠. 왜냐하면 이 차 있는 물이 적으니까. 이 차 있는 물을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완충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완충 능력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빨리 그리겠습니다. 자, 토양 알갱이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토양 알갱이를 확대했어요. 굉장히 확대해 볼게요. 토양 알갱이를 이런 식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토양 알갱이가 이렇게 있고 이 토양 알갱이 주변에 공극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을 거예요. 물. 주변에 물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pH, 토양의 pH라고 하는 것은 이 알갱이에 대한 걸까요? 아니면은 이 물에 대한 걸까요? 그죠? 이 공극에 있는 토양 용액에 대한 것을 우리는 토양 pH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점토 알갱이에 붙어 있는 pH, 뭐 수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pH가 아니에요. 우리가 pH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토양 용액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그 양이온 취하 능력부터 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 이 점토 강물 알갱이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배치되어 있고 이 마이너스에 따라서 뭐가 붙는다? 플러스 양이온들이 붙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근데 이 마이너스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가 이 토양 용액에 수소이온들이 굉장히 많은 용액이라고 봐요.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산성화가 된다고 했죠. 수소이온이 많아지면은 산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 수소이온들이 여기 토양 알갱이에 붙어있는 양이온들과 교환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양이온 취한 능력이죠. 양이온 취한 능력. 이게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랑 고환이 됩니다. 그럼 나트륨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럼 수소가 원래 4개였는데 수소가 3개밖에 안 됐어요. 수소가 총 3개로 변했어요. 그러면 산도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겠죠. 산성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산성화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양의 완충 능력을 부여하는 요인이 요 알갱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알갱이에 마이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플러스가 많이 대전되어 있을 테고, 이 플러스들과 이 토양 용액에 있는 수소이온이 맞바뀌어지면서 수소이온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산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가 아까 그 물로 치면은 이게 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이너스가 많은 것이. 그래서 이제 완충 능력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 완충 능력을 부여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완충 능력 부여하는 요인은 일단 대표적인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점토 광물이 있어요. 점토 광물에 마이너스가 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부식이 있어요. 부식도 유기물인데, 부식이 유기말이잖아요. 유기물이 분해된 건데, 유기물에는 마이너스 전화가 또 대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완충 능력을 보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완충 능력을 보이는 건 굉장히 좀 사실 어려운데, 누구랑 누구냐면은 이 인산염과 중탄산염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넘어가면서, 자, 인산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HPO4 2-가 있는데, 여기에 수소이온, 그 아까 산성을 유도하는 이 수소이온이 하나 붙는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식이? H가 하나 붙고 플러스가 하나 없어지니까 H2개에 PO4 그냥 마이너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하나 없앴으니까.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 형태도 많이 보셨죠? 이 HPO4 2-, H2O 마이너스. 요 두 형태로 인이 우리가 흡수가 되잖아요. 식물체로. 이온 형태로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인산염이 요런 역할을 한다. 이 H, 수소이온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 중탄산염이라고 있습니다. 중탄산염이 요거예요. HCO3. 네. HCO3 마이너스. 이게 이제 중탄산염인데, 얘도 수소를 받아들입니다. 얘도 수소이온을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자, 플러스 2개, H2개, 그리고 O 하나를 가져와서 H2O랑 CO2가 만들어져요. 결국에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 인산염과 중탄산염은 뭘 한다?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대로 보지 않았으면은. 근데 금속산화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금속산화물은 이렇게 완충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속산화물은 물리적 성질은 굉장히 강하지만 화학적 성질은 그래서 약한 거예요. 그래서 5번 금속산화물 이 가수 분해가 여기 95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시고. 그리고 요런 인산염이나 중탄산염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화학 공부도 만약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화학 공부하시면은 계속 공부하시다 보시면은 그냥 이런 거는 발견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수소이온이 완충됐다. 이런 건 이해하시면 좋지만 이 식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네, 이런 거는 발견한 거기 때문에 이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다음 96번. 세계 주요 토양 중 간대성 토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간대성 토양.
우리가 간대성 토양이 이제 뭔지를 알아야겠죠. 일단 정답은 4번이거든요. 왜 4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간대성 토양은 모재와 지형, 시간의 영향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거친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만들어진 거.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퇴적토요, 퇴적돼서 만들어진 거. 뭐 하성토, 해성 충적토, 붕적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아까 4번의 이탄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탄토도 모재와 지형 수정에 대해서 한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성대성 토양은 뭐냐면은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받은 건데, 정말 대표적인 게 이 포도졸만 보면은 이 성대성 토양은 이해할 수 있어요. 성대성 토양의 대표적인 포도졸인데, 포도졸 뭡니까? 습윤한 어디예요? 그쵸, 침엽수림. 춥고 습윤한 침엽수림에 이 포도졸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기후와 식생, 기후는 춥고 습윤하고 식생은 침엽수림. 이런 거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성대성. 그게 아니고 퇴적된 거. 보통 퇴적되고 느리게 만들어진 간대성 토양인데, 거기서 이제 가장 그게 이제 이탄토죠. 이런 거 찾아내면 되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관리학으로 넘어왔습니다. 관리학으로 넘어왔는데, 자, 일단 쉬운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쉬운 문제부터 한번 보고, 식재 수목을 선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 수목 관리자의 관리 능력을 고려한다는 맞겠죠. 식재 목적에 부합하는 수종 맞죠. 식재 부주의 지상과 지하 공간을 고려 맞죠. 지하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4번 수목의 유전적 생장 습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솔직히 그냥 주는 문제였죠. 5번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는 미세 기후가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요런 문제들이 있어요. 꽤 많았고, 근데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맞추셔야 됐었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까 지금 위에서 이제 풀어본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었어요. 자,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오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오존 피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얘는 뭐죠? 책상 조직을 가해하고, 그리고 무슨 피해를 주죠? 주근깨 피해를 주고, 그쵸? 요 정도만 제가 이제 특징적으로 그때 말씀드렸었고, 한번 풀어볼게요. 소나무는 오존에 민감하다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다. 소나무는 굉장히 약한 수종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식도 약하고요. 그리고 이런 대기오염에도 약합니다. 굉장히 약한 소나무인데, 우리나라에 일단 잘 자라고 있는 게 우리나라 그 수분이 없고, 영양분이 없는 데서도 이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소나무가 많지, 이식이나 뭐 대기오염 이런 데서는 소나무는 굉장히 약합니다. 자, 피해를 받으면 이 화분 표면이 청동색으로 변한다. 이 청동색, 프라이팬 해가지고 뭐였죠? 그렇죠, 팬에서 이런 습성이 보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시고, 자, 3번 아까 책상 조직 나오네요. 피해 증상 2패 책상 조직 세포가 파괴되고, 책상 조직이면 잎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위쪽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상판 쪽 위에 있는 게 책상 조직이고, 밑에 있는 게 뭐라고 있습니까? 해면 조직이죠. 책상 조직은 세포 배열이 촘촘히 있고, 해면 조직은 이제 불규칙하게 막 배열돼 있고, 그 불규칙하게 배열돼 있는 곳으로 이제 기체 교환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고, 자, 오존의 일부는 자연적으로 성층권에 생성되어 대륙권으로 하강 유입된다. 맞습니다. 성층권에서 생성돼요. 산화지수나 이산화지수 등 1차 오염물질과의 반응산물인 2차 오염물질입니다. 네, 2차 오염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오존은.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제가 그 서수령 강의 때인가 이렇게 한번 대기오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뭐 오존 보시면은 책상 조직 얘기 당연히 나왔었고, 주근깨 피해 나왔었고, 이 펜 같은 경우에는 잎 뒷면이 청동색으로 변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광화학 반응 생성물인 M뷰틸렌과 질소암
질소산화물이 반응을 하여 생성된 거. 산성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문제에서 나온 게 좀 잠깐 보니까 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입니다.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입니다. 네. 그럼 이것도 문제 다음 넘어갈게요. 자, 119번 한번 보겠습니다. 119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상에 의한 피해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잘 아는 단어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만상과 조상인데, 이 만상과 조상,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조가 뭐 새벽조, 우리 조기 취업할 때 그 빠르고 먼저 하는 그런 거 이제 조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조상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조상을 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봄,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가장 먼저 생기는 게 그때 이제 첫서리가 내리죠. 늦가을이나 이제 겨울, 초겨울에 첫서리가 내리는데 이것을 조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나서 이제 봄에, 늦봄엔 사실 안 해야 되는데 늦봄에 갑자기 또 이 서리가 첫 번째 내려버리면은 그럼 이제 만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렸고, 자, 조상, 만상 이렇게 돼 있는데 만상, 위험륜 피해, 조상 같은 경우 연약한 세 가지 피해인데 요거 사실 좀 잘못 넣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연약한 세 가지 피해라고 했으면은 사실 조상이 아니고 이 만상에 좀 더 가까운 건데 이렇게 넣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두 번째로 이해 안 가는 점은 지금 이 치묘랑 이 한상이란 이제 여름철에, 일단 여름철이에요. 여름철에 결빙됐다고 하니까 요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답은 아니긴 한데, 여름철에 이상 저온이나 일조량 부족으로 생기는 피해가 이제 한상입니다. 그리고 치묘는 파종한 자리에서 그대로 키우는 모나 모종인데 어린 벼를 말해요. 그래서 어린 벼의 근부 쪽에서 이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건데, 문제가 중요한 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한상과 이 치묘가 둘 다 농작물 관련 용어라는 거예요. 한성과 치묘.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수목에 관련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사실 좋지는 않은 문제예요. 예, 좋지는 않은 문제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단어를 모르면은 풀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문제를 정말 좋게 내시려면은 저도 물론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남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문제를 좋게 내려면은 한 가지 원리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풀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잘 알고 있다면 풀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누가 더 이 원리냐, 누가 더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인데, 이 관리학이 뭐 실무 이론이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한상과 치묘는 아예 우리가 별로 쓰지도 않을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왔다는 게 좀 별로 좋은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정답을 다 떠나서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등록이 취소된 농약의 취소 사유가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전 이 문제 틀렸어요. 이 문제 틀렸고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답은 일단 이 파라커트입니다. 이 파라커트고 요거에 대해서는 각자 다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취소가 됐는지. 저도 요거까지는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답은 파라커트 요거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보조제인 계면활성제의 역할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보조제인 계면활성제의 역할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계면활성제 볼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경계면의 활성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과 기름이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만나지 않죠. 이렇게 둘이 떠 있는데 이 경계를 활성화시켜주는 거, 그게 계면활성제라고 했어요. 계면활성제는 누가 그런 역할을 사용하냐면은 이 전착제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유화제, 현탁제 이렇게 다 되는데, 일단 계면활성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계면활성제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기름과 친한 소수성과 물과 친한 친수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자, 이런 성냥빼기 같은 이 때가 무슨 성입니까? 때가 소수성이죠. 때는 물로 닦이지 않잖아요. 그럼 소수성인 거예요. 자, 이 소수성과 소수성이 만나면은 소수성과 소수성이 이렇게 만나버리면은 둘이 붙어요. 땡땡땡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붙어요. 일단 붙어요. 자, 붙습니다. 붙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가 요런 형태가 돼버려요. 이렇게. 요런 형태가 돼버리고 이 때를 결국에는 떼내어버리는, 똥똥똥 때를 떼내어버리는 요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수성과 이 소수성이 만나서 떼버립니다. 자, 그럼 이 친수성은 무슨 역할을 또 하느냐? 자, 우리 몸에서 인지질 아실 거예요, 인지질. 인지질에서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이렇게? 인지질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생긴 거. 정답입니다. 자, 인지질은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 머리 쪽이 뭐라고 했죠? 친수성이고요. 물과 친한 부분이고 이 꼬리 부분은요? 소수성입니다. 물과 친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이 세포막을 이루는 인지질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70% 이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 위가 다 물일 거 아닙니까? 이 밑과 이 위가 다 뭐예요? 물이겠죠, 물.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좋아하는 놈들이 붙는 거고 소수성 애들은 피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막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잠깐, 왜 또 이중막인지 아세요? 이중막인 또 이유가 있어요. 자, 세포막에 이렇게 세포막에 인지질이 있죠. 근데 우리가 세포 안에도 원형질로 이렇게 물이 있고 세포 밖에도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층이 된 거예요. 여기도 물이 있어서 여기도 친수성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여기도 친수성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소수성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면활성제는 이런 식으로 때를 벗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비누라든지 이런 애들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아시겠죠? 살짝 아시겠죠? 그래서 전착제 같은 경우에는 잎이랑 잘 달라붙게 해주는 거예요. 잎에 만약에 잎이 이렇게 있어요. 잎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때같이 아까 전에 봤던 때같이 이런 때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농약을 쳐도 이 부분은 농약이 안 스며들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착제를 뿌려주는 겁니다. 전착제를 뿌려주게 되면은 그 전착제의 소수성 얘들이 이렇게 또 이 때를 묶어서 가져가겠죠. 때를 묶어서 가져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달라붙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 유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이랑 물이랑 잘 섞이게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중간 역할은 또 어떻게 해줄까요? 자, 물이 있고 기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기름에는 아까 무슨 쪽이 있다고 했죠? 소수성 있고 그리고 물 쪽에는 친수성 있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한 몸인 거예요. 이렇게 한 몸으로 붙어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섞인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탁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잘 섞이진 않지만 어쨌든 잘 분산되어 있게 골고루 잘 분산되어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요. 그래서 계면활성제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는데 자, 네 번째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농약액의 표면 장력을 낮춰준다. 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표면 장력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표면 장력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물, 그쵸? 이 H2O의 극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깊게 알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자, 이 물과 물,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물 있죠. 이런 물은 다 이런 식으로 화학적으로 이렇게 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화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H2O죠. H2O.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 이렇게 있는 게 H2O라는 분자 하나잖아요. 근데 봅시다. 수소 원자에는 플러스 극이 생기고, 산소 원자에는 마이너스 극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화학 이론 말씀드렸을 때는 보통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같아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성질을 이루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성질을 이루고 있는 게 가장 많아요. 가장 많긴 한데 이 가장 중요한 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 같은 경우에는 이 산소랑 이 수소랑 전기 전도도가 달라요. 전기의 크기의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전기의 크기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극을, 어느 부분에서 마이너스 극을 뜨게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플러스 극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극에는 아까 이 산소의 마이너스가 또 붙어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수소결합이라고 하고 이 수소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이 됩니다. 이런 강한 결합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물이 굉장히 강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소 결합으로 굉장히 강한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데, 자 이제 결합하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이 결합하고 있는 것까지 알면 표면 장력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물 분자가 있어요. 5개의 물 분자, 총 4개의 물 분자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봅시다. 자, 지금은 네 방향으로 잘 붙어 있죠. 자, 근데 이 표면에 있는 물 분자는 어떻게 붙을까요? 이런 식으로 붙는다고 봤을 때. 이렇게밖에 못 붙겠죠? 이렇게밖에. 여기로 기체 쪽으로 내밀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내밀 수가 없어요. 내밀 수가 없죠. 내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계속 이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표면에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주변에 있는 물 분자들과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뭉치고. 그러면은 표면에 뭐가 생기겠어요? 표면에 이제 물 분자가 빡빡하게 있겠죠. 빡빡하게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뜰 수 있는 겁니다. 이 뜨던 물질이 이제 쑥 가라앉게 되면은 다시 안 뜨는 경우가 많죠. 거기는 어찌됐건 이 표면에 이런 힘이 존재한다. 물 분자들끼리 끌어당기는 힘들에 의해서 이렇게 뜨는 힘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물이 물방울 형태로 있는 것은 이것을 약간 크게 만들어 보면은 이 하나의 물 분자가 이런 식으로 다 수소 결합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의 부피를 최소한으로 당기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당기고 있는 요 모양이 이제 물방울 모양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농약의 표면 장력을 낮춰준다. 맞습니다. 이 물에 이제 물방울처럼 이 끌어당기는 것을 이렇게 그냥 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장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표면 장력을 낮춰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그럼 농약액과 옆면 사이의 접촉각을 크게 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또 접촉각은 뭡니까? 정말 머리 아프죠. 접촉각은 사실 이 표면 장력과 거의 연관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접촉각인데, 자, 액체가 이렇게 있을 때가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요것을 접촉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파일을 접촉각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 액체가 표면 장력이 더 세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각도가 어떻게 나오냐? 자, 여기가 시작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재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렇게. 이게 접촉각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표면 장력이 클수록
접촉각이 커집니다. 표면 장력이 작으면은 접촉각이 작아지고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표면 장력을 낮춰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접촉각이 작습니다. 근데 접촉각이 크게 해준다 나왔으니까 이 답은 5번입니다.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죠? 문제 하나 풀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렇게 소수성인 부분, 친수성인 부분이 있다. 32번 살균제 작용 기작 기호 4.1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시면은, 우리가 4원에 대해서 알기는 힘들어요, 사실. 4원에 대해서는 알기 힘들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자, 이 5개 지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인간적으로 내셨다면은 4개는 동일한 것에 대한 설명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아예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예 다른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럼 뭘 찾아내야 되냐면은 성질이 아예 다른 것에 대해서 찾아내야 돼요. 자, 보면은 벚나무 갈색무늬 구명병에 진균병이 효과적이다. 이거 이렇게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공통점이라 보기 어렵고, 자, 처리 농도를 높였을 때 식물의 생장을 억제한다. 이거는 맞는 것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공통점으로 찾기는 힘들어요. 자, 침투 유행성으로 예방제이나 일부는 치료제 효과를 나타낸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적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제외를 시킵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특징적인 딱 특징이 나타나는 지문이 2개가 나왔어요. 3번이랑 2번이 나왔습니다. 3번이랑 2번이 나왔어요. 자, 이 3번이 2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 코나졸이 등록되어 있으면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 있었죠? 자, 화학 구조에 따른 농약의 분류 중에서, 이 살균제 중에서 모모코나졸이라고 하면은 뭐였습니까? 트리아졸계였어요. 트리아졸계. 트리아졸계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트리아졸계에 대한 설명이고, 세포막 구성 성분인 인지질의 생합성을 저해하는 약제, 이거 같은 경우에 볼게요. 인지질 생합성 저해하는 거, 유기인계입니다. 유기인계. 살균제 중에서도 유기인계가 있거든요. 그 살균제 중에서도 유기인계 한번 봅시다. 살균제 중에 유기인계. 자, 포스나 포스. 이 2가지예요. 포스나 포스. 이렇게 2가지. 포세틸이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죠. 여러 가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까지 유기인계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것들 1번, 4번, 5번 중에서 자신이 아는 게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딱 한 가지. 이 트리아졸계의 특징이라든지 유기인계의 특징이 됐든지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이 5번이 이 트리아졸계의 특징이다 라고 하면은 2번, 5번이 맞는 얘기가 되므로 3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찾아낼 수밖에는 사실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4.1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찾아내면 되냐. 이 코나졸, 이 트리아졸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균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진균제. 우리가 흔히들 진균제, 우리 인간이 많이 사용하는 게 특히 우리 무좀약 있죠, 무좀약. 무좀약에 이 트리아졸계가 많이 사용이 돼요. 네. 만약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자, 치료제 효과를 나타낸다. 여기서 조금 알 수 있었죠. 치료제 효과를 나타낸다. 무좀약으로 쓰이기도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무좀약으로 쓴다는 것은 치료제로 쓰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5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이 동일한 것과 다른 것이 있다면은 요 3번이겠죠, 3번. 3번은 살균계에서 이제 유기인계에 대한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132번에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제. 자, 133번. 살균제로 개발된 항생제 농약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조금 약간 이상한 문제였죠. 요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을 수 있는데, 자, 요 4번이라고요. 4번이라고 합니다. 이 답이. 우리가 보통 이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으로 대추나무 빗자루병의 병원균인 이 파이토플라즈마를 방제를 하잖아요. 방제를 하는데 이 방제에 등록되어 있다. 요게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많은 파이토플라즈마 병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는 파이토플라즈마 병에는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였죠. 굉장히 뭐라 그러지?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되냐 보시면은 자, 기억, 니은, 디귿은 단백질 합성 과정을 저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스트랩토마이신과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죠. 그리고 이 가스가마이신이나 바리다마이신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모를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문제가 딱 나와버리면은 어떻게 하면 가장 좋냐, 사실은. 이 가스가마이신과 바리다마이신을 버리세요. 만약에 진짜 자기가 모른다고 하면은. 보통 몰랐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리다마이신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발리다마이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를 버리세요. 두 가지를 버리시고, 이 두 가지로만 답을 일단 유추해 보세요. 자, 그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것. 자, 스트레토마이신. 기억은 복숭아 세균 구면병과 같은 세균병의 효과를 나타낸다. 그쵸? 스트레토마이신 세균병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맞죠? 자, 디귿에 대한 내용 요거밖에 없죠. 디귿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디귿은 대추나무 빗자루병 등 많은 파이토플라즈마병 방제 등대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답인데 옳지 않은 건데 이거 살짝 애매하죠. 이렇게 냈었으면 사실 좀 힘들죠. 좀 힘든 부분이고 일단은 뭐 등록이 안 되어 있든 아니면 많은 파이토플라즈마병이 아니든 간에 요걸 답으로 내신 거니까 출제자의 의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긴 한데 나중에 이런 지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를 만난다 하면은 아예 모르는 부분은 빼라. 여러분이 아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여러분이 아예 모르신다는 거는 그거는 정답을 안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될 확률이 높은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대다수가 배우는 것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대다수가 배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답인 이론일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은 이번 시험에 특히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단어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나왔다. 모르는 상태로 나왔다. 시험일 때만 말씀드린 겁니다. 공부할 땐 다 공부하셔야죠. 시험일 때는 제외하시고 아시는 걸로 일단 확실하게 보세요. 근데 요거는 확실하게 보셔도 지금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4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지금 사실 제가 좀 문제가 될 만한 문제들만 가져와서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문제될 만한 사항이 많았죠. 네, 문제될 만한 사항이 많았고 특히 토양학에서 좀 이게 이런 문제를 꼭 내셔야 되나 사실 이런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관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약학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농약학을 7문제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농약학에 대해서 비중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농약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높여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 농약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번 시험이 좀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강의가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끝까지 들으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